같이 가시지요, 마님. 조선 최고의 권력가였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섬으로 쫓겨나게 된 대감마님과 바보 머슴이 있습니다.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자식들도 다들 도망가 모른 채 할 때 끝까지 대감마님을 모신 바보 머슴과 대감마님의 이야기, 그리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봐라. 이판서택 식솔들은 모두 들어라. 이조판서 이현중은 대역죄를 꾸몄으니 당장 압송하고 그 가산을 몰수한다. 평화롭던 이판서의 집 마당에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전성시를 이루던 대문 앞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칼을 찬 금군들이 사정없이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섰고, 그 뒤로 형조의 관리들이 압수 목록을 들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도 몰수, 저것도 몰수, 외치는 소리에 대청마루의 고가구들이 마당으로 내던져지고, 안채에서는 부녀자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감마님은 상투가 풀린 채 포박당했고, 평생 귀하게만 살아온 마님과 자식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3대가 내려온 명문가의 위엄은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말 가관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판서가 애지중지 키웠던 첫째 아들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노인네가 혼자 꾸민 일이라고요. 여보, 애들아, 어서 짐 챙겨라. 외가로 도망가야 산다. 제 아비가 끌려가는데 눈길 한 번 안 주고 집안에 폐물함만 껴안고 뒷담을 넘어 도망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관군에게 저희는 아버지의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하고 변명까지 늘어놓는 꼴이라니요. 다른 하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역적의 집구석에 있다간 우리 목도 날아간다. 대감마님, 그딴 건 이제 상관없어. 어서 도망가. 평소 대감님 덕에 밥 먹고 살던 놈들이 은항아리며 비단 보따리를 등에 짊어지고 뒷문으로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심지어 30년을 모신 늙은 집사마저 소인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돈괴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한 시즌도 안 되어 100여 명이 북적이던 대저택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포박당한 대감과 그 옆에서 오열하는 막내딸 하나뿐이었지요. 한양 도성을 벗어나 전라도 끝자락 섬으로 향하는 유백일. 수갑을 찬 채 절룩거리는 이 판서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그림자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덩치만 산만하고 말 주변도 없어 늘 바보라 놀림받던 머슴 칠복이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금은보화를 훔쳐 달아날 때 이 우직한 사내만이 덜렁대는 주인님의 수갑 소리를 따라 걷고 있었던 것이지요. 칠보가, 너까지 왜 이러느냐? 어서 도망가서 내 살기를 찾아라.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 판서가 피 맺힌 목소리로 말했지만 칠복이는 그저 어눌하게 웃으며 보찜을 고쳐 맬 뿐이었습니다. 마님, 칠복이는 갈 데 없습니다요. 마님이 예전에 저 배고플 때 주신 주먹밥, 그거 아직 다 못 갚았습니다요. 그 주먹밥이란 게 뭐 대단한 겁니까? 15년 전 동짓달 추운 겨울날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거지. 꼴 소년을 마님이 측은히 여겨 마구 간 귀퉁이에 재워주고 식은 밥 한 덩이 쥐어준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내는 그 은혜 하나로 평생을 이 집에 충성했던 겁니다.
관군들조차 혀를 찼습니다. 저 바보 녀석아, 역적 따라가면 너도 죽는다. 이제라도 도망가지 않고 뭐 하는 게냐 하고 호통을 쳤지만 칠복이는 고개만 저으며 주인님 뒤를 따랐습니다. 거친 자갈밭에 발이 터져 피가 낭자해도 칠복이는 제 집신을 벗어 주인님 발에 신겨주고 자신은 맨발로 걸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 집신은 제가 새로 꼬았습니다요. 마님 발에 잘 맞을 겁니다. 이놈아, 내 발은 어쩌고. 칠복이는 괜찮습니다요. 원래 맨발로 다니던 놈인데 뭐. 허허. 해가 저물면 칠복이는 주인님을 위해 노숙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낙엽을 긁어 모아 자리를 깔고 제 누더기 적삼을 벗어 이불 삼아 덮어드렸지요. 자신은 그저 주인님 곁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추위에 떨면서도 감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여 맹수나 산적이 나타날까봐 몽둥이 하나를 꼭 쥐고 밤을 지샜던 겁니다. 며칠을 그렇게 걸었을까요? 이 판서는 점점 수척해져 갔고 칠복이의 맨발은 군데군데 살점이 뜯겨나가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어리숙한 사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님, 곧 바닷가 나온답니다요. 거기 가면 물고기도 잡고 칠복이가 회도 떠드릴 겁니다요. 마님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요. 유배지인 섬마을에 도착했지만 고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판서를 역적으로 몰아넣은 김 대감이 보낸 하수인이 벌써 고을 사또와 짜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한양에서 기침 한 번에 새도 떨어뜨린다더니 이 판서. 어른 아니신가? 이제는 다 늙은 똥개 신세구먼. 고을 사또의 수하인 이방이 이 판서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지붕이 뻥 뚫린 다 쓰러져가는 초막으로 밀어넣었지요. 천장엔 구멍이 숭숭 뚫려 빗물이 그대로 떨어지고 벽은 바람에 흔들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마룻바닥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 거적대기 한 장 깔린 게 전부였습니다. 야, 바보 머슴. 내 주인 살리고 싶으면 매일 산에 가서 나무 100근씩 해오고 바다 나가서 전복 따와라. 안 그러면 이 늙은이 밥은 없다. 알았냐? 칠복이는 예 하며 굽실거렸습니다. 이방은 그런 칠복이의 뺨을 갈기며 조롱했습니다. 이런 머저리 같은 놈, 주인은 역적의 머슴은 등신이니 아주 찰떡궁합이로구나. 하하하. 주변의 아전들도 덩달아 박장대소하며 칠복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바보가 있나. 주인 따라 지옥까지 가려나 보지 하는 조롱이 쏟아졌지요. 이 판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 착한 칠복이가 개돼지 취급을 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괴로웠던 것이지요. 칠복아, 제발 그만하고 내 갈 길을 가거라. 하고 울먹이며 말했지만 칠복이는 그저 희죽 웃으며 괜찮습니다요. 마님, 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칠복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과 바다를 오가며 나무를 해오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이방 놈들은 트집만 잡았지요. 이게 뭐야? 나무가 너무 가늘잖아. 다시 가서 해와. 전복이 왜 이렇게 작아? 큰 놈으로 다시 따와라. 엄동설한 눈보라가 친 밤이었습니다. 이방은 칠복이가 겨우 구해온 보리밥 한 그릇마저 마당에 쏟아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역적놈 먹일 밥이 어디 있어. 흙이나 파먹어라. 보리알들이 진흙탕에 흩어졌고
차가운 눈발이 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판서의 하루 끼니가 그렇게 땅바닥에 버려진 겁니다. 칠복이는 차가운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손으로 주워 담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진을 묻은 밥알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주워 모으는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칠복이의 눈빛이 평소의 어리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번뜩이는 안광이 어둠 속에서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마치 오랜 세월 참아왔던 무언가가 이제 곧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섬 뒷산 절벽 끝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 이방에게 뺨을 맞으며 허허 웃던 그 어수룩한 칠복이가 아니었습니다. 달빛이 사내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구부정하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멍청해 보이던 눈빛은 날카로운 검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전혀 다른 사람의 기운이 흘러나왔지요.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천에 감싸인 묵직한 검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천을 풀어내자 달빛이 검신에 반사되어 주변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검신에는 작은 글씨로 청룡검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것은 칠복이의 아버지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가문이 멸문지화 당하기 전 어린 아들에게 남긴 가문의 유물이었습니다. 15년 전 겨우 10살이던 칠복이는 온 집안이 도륙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며 절대 원수를 잊지 마라. 하지만 때를 기다려라. 서두르면 개죽음이다라는 말을 남겼지요. 그날 밤 어린 칠복이는 이 검 하나만 품에 안고 불타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판서 어른을 구하고 우리 가문의 원수 김대감을 단칼에 벨 그날이 말입니다. 칠복이가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호흡에 허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쉭! 검이 허공을 가르자 파동이 일어나며 대나무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주변의 대나무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휘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검기가 공기를 베어낸 것이지요. 이어진 검문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한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상단에서 하단으로, 좌에서 우로 회전하고 찌르고 베는 모든 동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평소에 굼뜬 몸놀림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한 마리 용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는 사실 조선 제1검의 수제자이자 몰락한 무장 가문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칠복이는 산속 깊은 곳에 은거하던 검서 백운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100번을 거절당하고 1000번을 문전박대 당했지만 3년을 버티며 동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소년의 끈기에 검서는 결국 마음을 열었지요. 그렇게 10년을 산속에서 검수를 익히며 칠복이는 스승조차 혀를 내두를 만한 절세의 검객으로 거듭났습니다. 너는 이제 나보다 나은 검객이 되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복수는 검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다. 성급한 칼은 제 목을 베느니라.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칠복이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보 행세를 하며 세상 곳곳을 떠돌다가 운명처럼 이 판서의 집 대문 앞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예전에 그를 거둬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서는 칠복이 아버지의 결백을 유일하게 주장해 주었던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정에서 모두가 칠복이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갈 때 오직 이 판서만이
증거가 불충분하오. 이는 누군가의 음모일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지요. 물론 그 목소리는 묻혔고 결국 칠복이 가문은 멸문당했지만 그 은혜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정체를 숨기고 그를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판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인 김대감이 언젠가 이 판서를 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지요. 칠복이는 검을 다시 천에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김대감, 당신이 보낸 자객들이 이곳에 올 것이고 그때 이 칠복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더 이상 바보 머슴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한 마리 맹수의 그림자였지요. 어느 날 칠복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을 때 바위 위에 앉아있던 한 노승을 만납니다. 한낮인데도 산속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했지요. 그때 거대한 바위 위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백발이 허리까지 내려온 노승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회색 장삼을 걸친 그 노승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칠복이가 다가가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노승은 칠복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용의 눈을 가진 자가 왜 개 흉내를 내고 있는고. 이제 곧 동풍이 불어오니 한양에서 반가운 손님이 올 것이야. 칠복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간파한 것입니다. 손이 검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노승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경계할 것 없네. 나는 자네의 적이 아니라 은인이라네. 노승은 품속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 칠복이에게 건넸습니다. 서찰에는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고 그 봉인의 문양을 보는 순간 칠복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궁중 내관들만이 사용하는 비밀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서찰을 뜯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판서 어른의 억울함이 곧 밝혀질 것이요. 임금님께서 김대감의 비리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소. 하지만 김대감이 입막음을 위해 자객을 보낼 것이니 조심하시오. 이 달이 가기 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그것은 과거 이 판서에게 은혜를 입었던 중앙 관리들이 몰래 보낸 밀서였습니다. 이 판서가 이조 판서로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쓴 젊은 관리들을 여러 구해준 적이 있었지요. 그들은 이제 조정의 요직에 올라 있었고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게. 김대감도 바보가 아니네.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이 판서를 없애려 할 것이고 이미 자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네. 노승의 말에 칠복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보름. 아마 초승달이 뜨기 전에 올 것이네. 놈들은 다섯, 모두 김대감의 친위 살수들이지. 하나하나가 100명의 목숨을 거둔 자들이라네.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5명의 인류 살수라면 자신 혼자서는 이 판서를 지켜내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노승은 바위에서 내려와 칠복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에게도 동료가 있지 않은가? 아버지를 따르던 옛 부하들 말일세. 때가 되었네. 그들을 부르게. 어떻게 그것까지.
허허, 늙은이가 세상 돌아가는 것쯤은 알아야지. 어서 가게. 시간이 많지 않네. 노승은 그 말을 끝으로 산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칠복이는 그날 이후 밤마다 섬 외곽에 숨어 지내던 자신의 수하들을 조용히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섬 남쪽 절벽 아래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철퇴 독고라 불리던 장안이 숨어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친위대장이었던 그는 멸문 당시 겨우 목숨을 건져 이 섬으로 도망쳐 왔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허름한 어부차림의 장안은 칠복이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장형, 이제 때가 되었소.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가 말이오. 두 번째는 섬 북쪽 포구의 주막 주인으로 위장해 있던 귀신 같은 손 막삼이었습니다. 암기술의 달인으로 백보 밖에서 파리 눈알도 맞출 수 있다는 무서운 자였지요. 세 번째는 섬 마을에서 떠돌이 광대 노릇을 하던 그림자 살수 화영이었습니다. 몸을 숨기고 기습하는 데 있어서는 당대 최고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까, 도련님. 넷째는 절간에서 자비를 하며 숨어 살던 철벽방어 석두였습니다. 온몸이 쇠처럼 단단해서 칼도 튕겨낸다는 전설적인 무인이었지요. 하나둘씩 모여든 옛 부하들은 칠복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장군의 아들 청룡검의 적통 계승자를 모시겠습니다. 칠복이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형들, 오래 기다리게 했소.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소. 먼저 이 판서 어른을 지켜내야 하오. 김대감의 자객들이 곧 올 것이오. 명을 내려주십시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달빛 아래 5명의 그림자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15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숨죽이며 살아온 그들이 드디어 다시 칼을 들 때가 온 것입니다. 한편 한양의 김대감은 불안해졌습니다. 궁궐에서 돌아온 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셔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지요. 촛불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는 것조차 마치 귀신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판서가 살아있는 한 발 뻗고 잘 수 없다. 놈이 입을 열면 내 목이 날아간다. 김대감은 잔을 내팽개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키워온 치미살수들의 두목을 불러들였습니다. 현랑, 내게 마지막 임무를 내린다. 당장 섬으로 가서 이 판서의 목을 베어라.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현랑이라 불리는 검은 옷의 사내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오나 대감, 그곳에는 관군들도 있고 사또의 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고사로 꾸며라. 절벽에서 떨어진 것처럼, 아니면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처럼 말이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알겠사옵니다. 그는 결국 자객들을 섬으로 급파했습니다. 10명의 1급 살수들이 깊은 밤 작은 쾌속선을 타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사고사를 가장해 이 판서를 영원히 입막음하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들은 모두 김대감이 거금을 들여 양성한 자들로 한 명 한 명이 수십 명의 목숨을 거둔 살인 기계들이었습니다. 사흘 후 자객들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달빛은 밝았지만 구름이 자주 가려 어둠과 밝음이 교차했습니다. 자객들에게는 최적의 조건이었지요.
검은 복면을 쓴 자객 10명이 이 판서의 초막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초막을 포위했지요. 혈랑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자객들은 일제히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이 판서 저 세상에 가서 임금님을 원망해라. 혈랑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초막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짝이 부서지며 안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누더기를 뒤집어 쓴 이 판서가 떨고 있었습니다. 자객이 칼을 치켜들고 달려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쉭! 어둠 속에서 굵직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칼을 휘두르느냐. 평소의 어리숙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으며 마치 장수가 적진을 꾸짖는 듯한 기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막 옆 그림자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초막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칠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은 꼿꼿이 펴져 있었고 멍청해 보이던 눈빛은 예리한 검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런 날을 세운 검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청룡검이었습니다. 검신에서 푸른 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그 빛을 본 자객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혈랑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놈이 바보 머슴이 아니었구나. 정체가 무엇이냐? 칠복이는 천천히 검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청룡장군 백칠복의 아들, 백운검사의 수제자, 청룡검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희 주인 김대감이 멸문시킨 백가의 마지막 후손이다. 순간 자객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15년 전 조정을 뒤흔들었던 백가 영모 사건. 그 사건으로 100명이 넘는 일족이 몰살당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후손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혈랑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백가의 씨를 완전히 말려주마. 모두 덤벼라. 10명의 자객이 일제히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살기가 사방에서 칠복이를 향해 쏟아졌지요. 하지만 칠복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을 비스듬히 세운 채 달빛을 받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객들이 삼보 앞까지 다가왔을 때 칠복이가 움직였습니다. 자객들이 비웃으며 칠복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깟 머슴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백가의 후손이라고? 이미 죽은 가문의 망령이 감히. 혈랑이 선두에서 검을 휘둘렀고 나머지 9명도 사방에서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10년 넘게 갈고 닦은 살수들의 합격은 빈틈이 없었지요. 상하좌우 앞뒤를 모두 막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칠복이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휘익. 첫 번째 움직임. 칠복이의 몸이 잔상을 남기며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룡검이 수평으로 그어졌지요. 퍽. 가장 먼저 달려들던 자객의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이 베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두어 걸음 더 달리다가 쓰러졌습니다. 챙강. 두 번째 움직임. 칠복이가 검을 세로로 내리찍었습니다. 뒤에서 덤벼들던 자객이 칼로 막으려 했지만 청룡검의 검기에 그의 칼이 두 동강 나며 몸통까지 갈라졌습니다. 크아악.
비명과 함께 시커먼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쉭. 세 번째 움직임. 칼끝이 원을 그리며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암기를 던지려던 자객의 손목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손목을 움켜쥔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 3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달려들던 자객 셋이 비명도 못 지르고 바닥에 처박혔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명은 비명을 질렀지만 나머지 둘은 목이 날아가고 몸이 갈라져서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보름달 아래 펼쳐진 초막 앞마당이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칠보기의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서슬퍼런 검기가 쏟아졌습니다. 푸른 빛을 띤 검기는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리며 공간을 갈라놓았습니다. 검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대기조차 갈라져 희미한 공백이 생겼다가 다시 메워졌지요. 남은 자객 7명은 그 광경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검기다. 저자는 진짜 고수다. 후퇴. 일단 후퇴해서 재정비를. 하지만 현랑이 소리쳤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저자도 한 명이다. 우리가 7이면 충분하다. 협공진을 펼쳐라. 자객들은 다시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이번에는 함부로 덤비지 않고 칠성진 치신전이라는 포위 진영을 만들었지요. 7명이 북두칠성처럼 배치되어 동시에 공격과 방어를 하는 살수들의 비기였습니다. 남은 자객들이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일개 머슴이 어찌 이런 무예를 대체 누구에게 배운 거냐? 칠보기가 피 묻은 검날을 천천히 털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검에 묻은 붉은 피가 땅에 뚝뚝 떨어졌고 달빛을 받은 핏방울이 검은 구슬처럼 빛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조선 제1검이었던 백칠복 장군이시다. 그리고 내 스승은 천하제일의 검선 백운 검사이시다. 칠보기의 목소리에 담긴 서리빨 같은 냉기에 자객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너희 주인 김대감이 영모를 조작해 죽인 내 아버지의 이름 기억하느냐? 백칠복, 청룡장군,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뭐라고? 현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5년 전 김대감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영모를 조작하고 멸문시킨 백가. 그 백가의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백가는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었다. 김대감께서 직접 확인하셨다.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겠느냐? 칠보기가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청룡검에서 푸른 빛이 더욱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는 15년 전의 죗값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김대감에게 전할 것이다. 복수의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고. 그 기세에 눌린 자객들은 칼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또 도망쳐. 저자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흩어져라. 살아서 대감께 보고해야 한다. 7명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10여 보도 채 달아나기 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인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칠보기의 수하들이 섬 전체를 포위한 뒤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동쪽에서는 철퇴를 든 장안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철퇴 하나에 도망치던 자객 한 명의 머리가 수박 터지듯 터져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는구나. 서쪽에서는 막삼이 암기를 날렸습니다. 휘익하는 소리와 함께 3개의 비수가 날아가 자객들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남쪽에서는 화영이 그림자에서 튀어나와 목을 베었고 북쪽에서는 석두가 맨손으로 자객의 목을 부러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도망치던 자객들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현랑을 포함한 단 3명뿐이었지요. 칠보기가 천천히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선택해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현랑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는 김대감의 충복이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 그렇다면 칼끝이 현랑의 목에 닿는 순간 옆에 있던 자객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감의 모든 죄상을 물겠습니다. 이놈, 감히. 현랑이 그 자객을 베려고 했지만 칠보기의 검이 먼저 현랑의 칼을 쳐냈습니다. 칠보기는 그들을 모조리 생포해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으로 끌고 가 김대감의 죄상을 적은 자백서를 받아냈습니다. 말해라. 15년 전 백가를 모함한 것도 김대감의 짓이었지. 그렇습니다. 백칠복 장군께서 병권을 쥐고 계셔서 김대감의 세력 확장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모를 조작하고 이 판서를 유배 보낸 것도 김대감의 음모였지. 예. 이 판서께서 김대감의 비리를 조사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쳐서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더 있느냐? 궁중 암살, 뇌물수수, 백성 착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보기는 장안에게 명했습니다. 이 자들의 자백을 모두 글로 적어라. 그리고 도장을 찍게 하라. 이것이 김대감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것이다. 밤새도록 자백이 이어졌고 해가 뜰 무렵에는 김대감의 모든 죄상이 담긴 두툼한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칠보기는 그 문서를 들고 초막으로 들어가 이 판석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곧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며칠 뒤 한양의 김대감 집에서는 이 판서의 부고 소식을 기다리며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졌고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료들과 권세가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낄낄거렸지요. 대감마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조정의 대감마님을 견제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허허, 과찬이시오. 하지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은 사실이요. 배신했던 이 판서의 첫째 아들놈도 그곳에 붙어 아부를 떨고 있었지요. 김대감님, 제 아비는 본래 어리석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늙은이와 대감님 같으신 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대감님만 모시겠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김대감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바쳤습니다. 제 아비를 팔아 새로운 주인에게 붙으려는 추태를 서슴없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이 흐뭇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같은 총명한 젊은이가 바로 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지. 아비는 고집불통이었지만 자네는 시세를 잘 읽는구만. 과찬이십니다, 대감님. 자, 김대감님, 이제 눈에 가시 갔던 이 판서도 죽었을 테니 이 나라의 주인은 대감님이십니다. 하하하. 한 아첨꾼이 소리치자 주변의 권세가들도 일제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은 김대감님의 세상이요. 술이 거나하게 오른 김대감은
기분이 좋아져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아. 오늘은 모두 실컷 마시고 즐기시오. 내 품이 넓어지는 날이니 아낌없이 대접하리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병력 같은 소리와 함께 대문이 박살나며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간 잔치판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잔치상은 뒤엎어지고 술잔은 바닥을 굴렀지요.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고위 관료들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냐? 암행어사라니, 설마. 당황한 김대감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무례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정삼품 대감의 집에 쳐들어오는 것이냐? 너희 상관이 누구냐? 하지만 관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 곳곳을 에워쌌습니다. 도망치려던 권세가들을 하나씩 붙잡아 세웠지요. 마당 한가운데 낡은 갓을 깊게 눌러쓴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대청마루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뒤엎어진 술상을 밟고 흩어진 음식들을 지나치며 마치 자신의 집인 양 거침없이 걸어왔지요. 그리고는 품 안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깨내들었습니다. 어명이시다. 암행어사 칠복, 부정부패를 일삼은 역적 김대감을 체포하노라. 마패에서 빛이 반사되어 김대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김대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어사, 내 놈은 유배지에 있어야 할 그 바보 머슴 아니냐? 김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눈앞의 사내는 이 판서의 집에서 바보 취급받던 그 칠복이가 분명했습니다. 칠복이, 아니, 암행어사 칠복이 갓을 벗어던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소, 김대감. 바로 그 바보 머슴이요. 15년 동안 당신을 지켜보며 모든 죄상을 모아온 그 바보 말이오. 칠복이가 갓을 벗어 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김대감, 내 놈이 임금을 기만하고 충신을 모함한 증좌가 여기 있다. 또한 내 가문을 멸문시키고 자객을 보내 살인을 공모한 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목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주변의 관군들도 일제히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도망치려던 권세가들은 그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칠복이는 품에서 임금님이 하사한 밀봉상서 비밀 명령서를 펼쳐들었습니다. 붉은 봉인이 찍힌 황색 비단 두루마리가 펼쳐지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임금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짐이 암행어사 칠복에게 명하노니 김대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조정을 바로잡으라. 이를 방해하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여 즉결 처분하라. 사실 칠복이는 유배지에서 노승을 통해 이미 임금님과 연락이 닿아 있었습니다. 노승은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임금님의 밀사였던 것이지요. 임금께서도 오래전부터 김대감의 전횡을 의심하고 계셨지만 증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칠복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김대감과 연관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임금께서는 칠복이에게 비밀리에 암행어사의 마패를 하사하시고 죄상을 밝히기 위해 잠시 머슴 연기를 하며 때를 기다리도록 명하셨던 것이지요. 김대감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낸 자객들이 모두 생포당했다는 것도,
그들의 자백서가 이미 궁궐로 보내졌다는 것도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이럴 수가. 불가능하다. 내 놈은 그저 바보 머슴일 뿐이었다. 김 대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칠복이가 차갑게 웃으며 다시 한번 마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바보 머슴, 그것은 당신을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소. 15년 동안 나는 당신의 모든 죄악을 지켜봤소. 뇌물을 받는 것, 백성을 착취하는 것, 충신을 모함하는 것, 그리고 내 아버지를 죽인 것까지. 그때였습니다. 여복의 칠보가, 아니, 어사나리, 나를 좀 살려주게. 나는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네. 제발. 옆에서 비굴하게 다리를 붙잡는 이 판서의 큰아들이 기어왔습니다. 코와 눈물을 질질 흘리며 칠복이의 바지를 붙들고 빌었지요. 평소 양반 행세하며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낱 거지보다 못한 꼴이었습니다. 어사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칠복이는 그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자식에게 줄 자비는 없다. 내 놈은 제 아비가 포박당할 때 패물함을 들고 도망쳤고 심지어 이 김대감에게 붙어 아비를 욕했지. 그런 놈이 감히 자비를 구하느냐? 칠복이가 손을 들어 관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부터 당장 끌어내 곤장을 쳐라. 불효막심한 죄로 곤장 100대를 내린다. 아이고, 어사나리,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관군들이 달려들어 큰아들의 상투를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곤장 치는 소리가 쩍쩍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 둘, 셋. 비명과 함께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열대도 채 맞기 전에 큰아들은 기절해버렸습니다. 김대감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나리, 아니, 칠복 도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백칠복 장군을 모함한 것도, 이 판서를 유배 보낸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시끄럽다. 칠복이의 호통에 김대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놈은 15년 전 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내 놈은 충신들을 모함하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아왔다.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하느냐? 칠복이가 자객들의 자백서를 김대감 앞에 던졌습니다. 내 놈이 보낸 자객들이 모두 실토했다. 영모 조작, 뇌물수수, 암살 공모, 백성 착취. 죄목이 30가지가 넘는다. 이것만으로도 내 놈의 삼족을 멸해도 모자란다. 아니. 그건 여봐라. 역적 김대감과 그 일당들을 당장 압송하라. 상투를 잡아 끌고 가라. 관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김대감과 그 일당들은 상투가 잡힌 채 끌려갔고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호화로운 기와지변관에 의해 압수되었고 쌓아둔 금은보화는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권세를 믿고 설쳤던 가신들도 모두 잡혀가 곤장을 맞았지요. 대문 밖에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바로 김대감이라는 놈이냐? 맞아. 백성들 피 빨아먹고 살던 도적놈이지. 구경하던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아이고 통쾌하다.
바보 머슴이 진짜 영웅이었네. 칠복나리 만세, 암행어사 만세. 이제야 하늘이 눈을 뜨셨구나. 어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고, 어떤 아낙네는 아이를 안고 칠복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10년 넘게 김대감의 횡포에 시달렸던 백성들에게 이날은 해방의 날이었던 겁니다. 칠복이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담례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이제 다시는 이런 역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정해서 힘쓰겠습니다. 함성이 더욱 커졌고 한양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임금님은 이 판서의 무고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를 다시 영의정의 자리에 봉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조회에서 임금께서는 친히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이현중은 충직한 신하로서 간신배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유배를 갔었노라. 이제 그 결백이 밝혀졌으니 즉시 복권하고 영의정에 제수하노라. 또한 빼앗긴 관작과 토지를 모두 돌려주고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정렬을 세우도록 하라.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일제히 만세를 불렀고 이 판서는 눈물을 흘리며 임금께 절을 올렸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입구까지 마중 나온 백성들의 환호성은 하늘을 찔렀지요. 이 판서님이 돌아오신다. 영의정 대감 나리께서 오신다. 한양거리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길가로 쏟아져 나와 손을 흔들고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꽃잎을 뿌렸고 어떤 이들은 북과 장구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대감마님, 살아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만세. 거리 곳곳에는 충신 이현중 만세, 역적 김대감 처단 같은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었고 주막에서는 공짜로 술을 나눠주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이 판서가 가마에서 내려 늠름한 관복 차림의 칠복이를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바보 머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청록색 관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허리에는 옥대를 두른 당당한 관리의 모습이었지요. 얼굴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깊고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칠복이가 아니라 가문의 성을 되찾은 강무현 장군의 아들 강진호 어사였습니다. 임금께서는 강진호에게 백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대의 관직과 토지도 모두 돌려주셨습니다. 15년 만에 역적의 후손에서 나라의 충신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 판서는 강진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호야, 아니 강어사, 내가 눈이 멀어 내 진가를 몰라보았구나. 15년 동안 내가 옆에 있었는데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는 주름진 손으로 훔쳐도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조차 나를 버렸을 때 끝까지 내 곁을 지킨 것은 너뿐이었어. 맨발로 자갈밭을 걸으며 나를 따라왔고 제 집신을 벗어 내 발에 신겨주었지. 얼어붙은 밤에도 내 옷을 벗어 나를 덮어주었고 굶주릴 때도 내 밥을 먼저 내게 주었어. 이 판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그저 바보 머슴으로만 여겼구나. 미안하다, 진호야. 정말 미안하다. 강진호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평소의 어리숙한 웃음이 아니라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바보 칠복이었을 때 주셨던 그 따뜻한 주먹밥 한 덩이가 제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강진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전 그 동짓날 거지꼴로 쓰러진 저를 거두어 주시고 따뜻한 밥을 주신 분은 대감마님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가 양반이든 천민이든 어사든 머슴이든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는 이 판서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더군다나 대감마님은 제 아버지의 결백을 주장해 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온 조정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갈 때 오직 대감마님만이 증거가 부족하다. 이는 음모다라고 외치셨지요. 비록 그 목소리가 묻혔지만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백성들도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진정한 의리와 은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것 봐라. 저게 바로 진짜 충신이고 진짜 의리지. 아이고, 저렇게 아름다운 의리가 어디 있나. 이 판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제부터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구나. 내 진짜 자식들보다 내가 100배 1000배 더 귀하다. 내 성을 물려주고 내 집안의 적자로 삼고 싶다. 하지만 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대감마님. 저에게는 이미 강가의 성이 있고 선대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을 제 두 번째 아버지로 모시는 것은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 판서는 다시 한번 강진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진호야.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이 판서의 저택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자리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눈 그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한편 탐욕의 눈이 멀어 가문을 배신했던 이 판서의 첫째 아들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은 후 겨우 목숨만 건진 그는 불효죄로 평민 신분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양반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했고 그가 김대감에게 빌부터 모아두었던 재산도 모조리 국고로 환수되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양반이다. 양반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그에게 아첨하던 이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채권자들만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남루한 옷 한 벌만 걸친 채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기와집 대신 남의 처마 밑을 전전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훗날 길가에서 칠복이, 아니 강진호 어사의 행차를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지나가고 그 앞뒤로 호위 무사들이 늠름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길가에 나와 절을 하며 환호했고 아이들은 꽃잎을 뿌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강진호가 잠시 발을 내려 백성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은 깊고 온화했습니다. 저 사람이. 첫째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신이 바보라고 무시하고 놀려댔던 그 머슴이 이제는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보가, 아니 강어사님, 나요? 저 좀 봐주시오. 제가 잘못했소. 그가 행차 쪽으로 기어가려 했지만 호위 무사들이 막아섰습니다. 물러서라. 감히 어사나리의 행차를 방해하느냐. 아니요. 나는 이 판서의, 아니 영의정 대감의 아들이요. 강어사는 우리 집 머슴이었다고. 하지만 무사들은 그를 밀쳐냈고
주변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거지 좀 봐라. 미쳤나 보네. 영의정 대감의 아들이라니 헛소리도 유분수지. 첫째 아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바보였다. 진짜 바보는 칠복이가 아니라 나였어. 아버지를 버리고 의리를 저버렸으니. 그는 목 놓아 울부짖었지만 행차는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미 버스 떠난 뒤였지요. 그가 잡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아버지를 지키고 의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순간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거리의 거지로 평생을 살다가 어느 추운 겨울밤 다리 밑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신을 거두지 않았고 개들이 뜯어먹는 참담한 최후를 맞았지요. 악독했던 김 대감 역시 비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사형을 내리려 했지만 임금께서 다른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김 대감을 죽이는 것은 너무 쉬운 벌이다. 오히려 그를 유배 보내어 평생 자신의 죄를 되새기며 속죄하게 하라. 그가 이 판서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응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김대감은 과거 이 판서가 유배 갔던 바로 그 섬, 그 차가운 초막으로 보내졌습니다. 지붕이 뻥 뚫려 빗물이 새고 벽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 초막. 김대감은 그곳에서 과거 자신이 이 판서에게 했던 온갖 학대를 그대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나무 베큰을 해오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 전복을 따오지 않으면 굶어 죽어라. 섬의 새 관리들은 김대감을 가혹하게 부렸습니다. 그는 늙은 몸으로 산과 바다를 오가며 강제 노역에 시달렸지요. 이럴 수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 사람들은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행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냉대했습니다. 저놈이 바로 충신들을 모함하고 백성을 착취한 김대감이라지. 맞아.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해. 김대감은 매일 밤 초막에서 몸을 떨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결국 3년 만에 병들어 죽었는데 임종 직전까지도 용서해달라는 말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섬 뒷산 구석진 곳에 구덩이를 파고 묻혔을 뿐 비석 하나 세워지지 않았지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늘의 법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힌 자는 백성에게 버림받았고 충신을 모함한 자는 역적으로 낙인 찍혔으며 의리를 저버린 자는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반면 은혜를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킨 강진호는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억울함을 참고 견딘 이 판서는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늘은 지켜보고 있었고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강진호는 그 후로도 임금님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명재상이 되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복을 들고 온 머슴이라 불렀지요. 그는 평생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칠복이가 보여준 그 지극한 정성과 반전의 드라마는 대대손 손전에 내려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잘 나갈 때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도 칠복이 같은 진실한 분이 계시는지요? 혹은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결국 사필 귀정,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복 받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